모대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사 총정리 여섯 번째가 되겠죠. 제6강 개항기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항기 쪽은 근대사이면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는 그러한 또 항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개항기 즉 일제 식민지 이전까지의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 기간은 짧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좀 뭐 외울 것도 많고 또 이 정리할 것도 많은데 확실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알면은 또 문제를 풀기가 또 매우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한국사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어를 갖다가 좀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병합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개항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흥선대원군이 나오죠. 자, 흥선대원군은 뭐 시험 문제 아주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런 또 인물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또 많이 또 비중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흥선대원군, 자, 고종의 아버지죠. 그래서 어떤 뭐 자기의 어떤 뭐 야욕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자기 둘째 아들을 갖다가 왕위에 올려놓고, 그죠? 그리고 민비와 결혼하기 이전까지 소위 섭정 내지는 친정, 그죠? 직접 권력을 휘둘렀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대원군이라는 것은 이제 임금의 이제 아버지를 뜻하는 그런 용어죠. 역대 이래로 뭐 조선 시대에 대원군은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대원군이 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것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유일무이한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흥선대원군이 했던 그런 관련된 그런 일, 업적 내지는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때는 일단 비변사를 혁파하죠. 비변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중종 때 어떤 외구의 침략으로 해서 침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사건을 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의 임시 상설기구로 만들었다가 그것이 명종 때 상설기구 하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선조 때는 이것이 국정 최고 기관으로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후부터 뭐 의정부라든가 육조를 제껴놓고서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가 됐다는 점 우리 저번 시간 통해서 한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비변사를 바로 이 앞전에 이 세도 정치가 있다 그랬죠. 세도 정치의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가들에 의해서 비변사가 장악이 됐죠. 그러한 비변사를 혁파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 우리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또 재중건하는 그러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자,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 이후 약 300년 동안 경복궁은 그대로 방치가 됐었죠. 그래서 역대 왕들은 창덕궁이라든가 경희궁, 창경궁, 경운궁 이런 특히 뭐 국가의 일은 거의 창덕궁에서 국정을 봤죠. 그러한 이 1392년 태조 이성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경복궁을 왕실의 권위를 갖다가 다시 한번 드높이겠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해서 경복궁 중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복궁 중건을 할 때 여기서 원납전과 당백전이 나오죠. 자, 원납전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 편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원납전, 내가 원해서 돈을 낸다. 소위 기부금이죠. 그러한 취지로 이제 했던 것이 원납전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어떤 압력으로 부작용이 돼서 원치 않아도 돈을 기부해야 되는 그런 이제 폐해를 불러일으켜서 불만을 샀던 점이 있고, 그리고 당백전을 발행했죠. 뭐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죠. 돈의 가치가 일당백이다. 그래서 이런 당백전을 발행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각종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유발시키고, 또 실제 당백전은 이때 당시에 평상시 사용하는 돈의 한 20배에서 한 30배 정도 된다 그랬나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 물가 내지는 경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샀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중건할 때 원납전, 당백전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당쟁, 당파 싸움의 근원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서원을 전국의 47개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철폐를 했다. 뭐 그 대표적인 것은 뭐 만동묘 같은 거를 철폐했죠. 그 만동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줬던 명나라 황제를 위한 그런 서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철폐를 시켜서 유림, 이 살림의 유학자들로부터 많은 이 불만 내지는 원성을 들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전, 우리 경국대전 이후에 그 영조 때 속대전, 그 다음에 정조 때 대전 통편 이런 식으로 법전 근거가 쭉 내려왔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 때는 대전 회통이 이제 발간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호포제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양반들은 군대에서 어떤 군에 대한 그런 세금조인 그런 호포를 내지를 않았는데 양반들도 호포, 군포를 내라 해가지고 또 양반들의 반발을 엄청 또 받았죠. 또 과감하게 개혁 정치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임금이었다면은 개혁군주에 당연히 랭킹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호포제 실시, 그리고 사창제도 실시했죠. 환곡이 너무나도 문란, 삼정의 문란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개선시키기 위한 방침으로 그동안 어떤 탐관오리의 수탈로 찌든 백성들한테 자율적으로 그 환곡을 할 수 있도록 사창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경복궁 중건의 원납전, 당백전, 그다음에 서원 철폐, 대전 회통, 호포제, 사창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때는 또 병인 양요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병인 양요는 그 프랑스의 신부님을 살해한 사건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보복성으로 쳐들어온 프랑스군을 물리쳤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죠. 이때가 1866년이었어요. 자, 이때 불행하게도 불행하다. 우리가 이겨버렸죠. 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프랑스군을 우리 강화도의 그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물리쳤고 또 문수산성에서 한성군이 또 물리쳤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프랑스가 물론 이제 보복도 있고 뭐 통상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이때 한 가지 더 빠진 거가 있지만은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와서 일단은 물러났지만은 물러날 때 그냥 곱게 물러나진 않았죠.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 도서를 불을 지르고 또 거기에 우리 국가의 국부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궤를 비롯해서 중요한 그런 문서를 같이 갔다.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이후에 독일이죠. 독일 상인. 뭐 상인이자 또 역사학자, 인류학자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인 남현근 묘를 도구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냥 아주 시멘트로 그냥 아주 그냥 그 도구들이 매우 안 되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묘를 구축을 했던 모양이에요. 자, 밤에 사람들을 이끌고 도구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발각이 돼서 실패한 사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이 약 500년을 갖다가 이 성리학으로 아주 그냥 점철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떤 한 아버님의 묘를 이렇게 도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폐륜을 저질렀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조선은 완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그런 것이 일어난 거죠. 자, 이러면서 이 대원군에 대한 세국 정책은 더욱더 강화됐죠. 자, 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네요. 자, 제너럴 셔먼 사건도 1866년에 발생이 된 건데 이때는 또 미국 상선이
평양 쪽으로 또 통상을 요구하면서 와서 또 이렇게 환대를 해주었던 평양 시민들한테 매우 못된 짓을 해서 결국은 이때 평양 감사인 박규서에 의해서 화공작전, 배에다가 불을 갖다가 그 배 부딪히면서 그죠? 불지른 그러한 것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이 이제 그저 일어나서 아주 그 미국 상을 갖다가 불태워버리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미국이 또 시비를 걸어서 쳐들어오죠.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죠. 1871년. 자, 이때는 또 강화도 광송보에서 또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최후의 일까지 또 미군과 상대를 해서 또 이것을 극복해 나가죠. 이때 이 전쟁 때 미군이 가져간 것이 그 수자기. 어떻게 쓰죠? 수자기를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되죠. 이 깃발이죠. 깃발을 미군이 가져간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보관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또 귀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병인양요부터 신미양요까지 한번 이렇게 흐름을 봤는데, 이 부분이 이거 시험 문제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병인양요, 오페레터 남영군 묘도굴 지도, 그리고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과 신미양요 이 흐름을 갖다가 순서대로 정확히 다 정리를 해 두시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변별력 있게 잘 푸실 수 있어요. 꼭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이 두 차례의 어떤 이 전쟁이면 전쟁, 전투면 전투에서 이걸 갖다 물리침으로써 우리 그 대원군은 더더욱 세국 정책에 박차를 기했다. 여기는 물론 유림, 사학파 이런 사람들이 또 응원도 있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에 척하비를 세우죠. 밑에 있네요. 뭐 한자로 되어 있는데 양이 침범, 서양이 이런 그 오랑캐들이 침범을 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고 즉 친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주화 매국, 우리의 주권을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다. 절대로 그건 용납 못한다. 이러한 내용의 척하비를 전국에 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고종과 민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척하비는 서서히 또 다 없어지죠. 자, 강화도 조약 보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라고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은 뭐 일본의 그 힘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굴욕적으로, 뭐 굴욕적인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평등한 그런 조약을 맺었던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자, 이러면서 현실적으로 이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 조선도 개화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갖다가 정부를 움직이는 고종을 비롯한 이런 사신들이 신하들이 이제는 다 그걸 느끼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화 정책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개화 정책 추진을 하면은 어떤 행정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물론 자주 나오는 거지만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자,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습니다. 통리기무아문은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 개화 정책을 할 때 그런 기관을 갖다 이제 본따서 만든 그러한 기구고, 또 별기군을 창설했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새로운 군대, 신식 군대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제 수신사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조사 시찰단도 이제 또 파견을 함으로써 일본이 이렇게 문명 개화돼서 일본의 현실을 갖다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뭐 이런 취지로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갖다가 이제 보냈죠. 조사 시찰단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사유람단이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신사유람단 그러면 신사들이 어디 유람한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사 시찰단으로 이렇게 이제 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영선사. 영선사는 이제 그 청나라죠. 청나라에 또 영선사도 보내서 또 청나라가 또 서양의 문물을 얼마만큼 또 받아들이고 발전시켰는가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배울 건 배우자 그런 거죠. 그래서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무기 제조 이런 것을 좀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 조선의 기국을 또 설치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주었다는 것이 바로 영선사 파견이었습니다. 자, 이무군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무군란은 1882년 구식 군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난이죠. 쉽게 해서 이제 별기군에 대한 신식 군대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 대우죠. 그래서 약 13개월간의 밀린 월급을 받았는데 받은 게 이제 13개월 동안 밀린 그 월급을 한 달치를 그나마 받았는데 그 한 달치 그 봉급이 쌀이 지급이 됐는데 그 쌀에 모래와 겨가 또 섞여가지고서 그걸 받았던 그 군인들한테 분노를 자아내게 해가지고 결국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자, 또 갑신정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은 급진계하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나오네요. 이러한 소위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개화, 명치 유신을 좀 본받아서 청나라를 배제하고 우리도 일본처럼 선진국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갑신정변이죠. 이때 우정 총국 축하연을 D-Day로 삼아서 사건을 일단 일으켰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암묵적으로 일본의 지원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청나라군의 진압이 되면서 또 일본이 당초 약속했던 거하고 달리 또 지원이 안 돼서 결국은 3일 만에 이것이 모든 것이 숲으로 가고 또 이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주요한 인물들이 다 살해당하고 일부는 또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또 자아냈죠. 자, 이때 한성조약이 또 이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죠. 즉 일본의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이때 이 청나라와 또 일본은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선의 군대를 갖다가 파견할 때는 서로 양국에게 통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텐진 조약이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 두 난은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오는 그런 문항입니다. 반드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내용을 갖다가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 정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모군란 갑신정변은 공의다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 조선에 대한 그 내정 간섭이 더욱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의 국내 정세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는 말씀드렸고요. 이 이후에 또 거문도 사건이 또 발생이 됐어요.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의 어떤 경고성 또는 또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어떤 조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거한 거죠. 그것이 이제 거문도 사건이에요. 물론 이후에 청나라의 중재로 철수를 하고 또 러시아도 조선의 어떤 흑심을 안 품겠다라는 그런 것을 언약을 받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중립화론. 자, 우리 조선은 일본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또 프랑스, 러시아 어느 쪽에다가도 뭡니까? 어떤 편향적인 자세를 안 하고 오로지 우리는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사람이 이제 유길준. 서유 견문을 졌던 사람이죠. 유길준과 또 독일 또 부들러에 의해서 조선 중립화론이 제창이 되었다. 부르짖었다. 하지만 뭐 별 소득은 없었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어떤 거문도 사건, 조선 중립화론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자, 동학 농민운동이 나오네요. 1894년에요. 우리 세야 파랑새야 해서 녹두밭에 앉지 마라 전봉준 장군 우리 기억나시죠?
탐관오리, 그죠? 그래서 그 탐관오리들의 어떤 횡포, 여기에 의해서 그 어떤 힘없는 우리 백성들이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죠. 자,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제 1차 봉기, 고부에서 봉기 일어나서 제 1차 봉기 백산에서 봉기 일어나서 정말 죽창에, 그죠? 낫을 갖고서 이 정부군을 갖다가 이제 물리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전투로서는 황토현, 황년촌 전투에서 그 정부군을 그대로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전주성까지 이제 점령하죠. 이 사이에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강한다면은 황룡청 전투 이후에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정부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도저히 이 동학 농민들의 어떤 이 난을 전투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고종과 민비는 또 위험천만하게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또 SOS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일본도 또 와야 되는 그런 어떤 텐진 조약, 갑신장변 때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러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사태가 조금 더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에서 동학 농민 운동, 특히 전봉준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농민들의 어떤 원성, 불만을 갖다가 정부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조건 하에 결국은 전쟁을 일단은 정부군과의 어떤 그런 치열한 전투를 일단은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라도를 비롯한 주변 쪽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자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죠. 자, 이럴 때 청나라가 오고, 또 청나라에 의해 또 청나라가 또 출병하니까 또 일본도 출병하게 되죠.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텐진 조약에 의해서요. 하지만 그동안 닦았던 일본의 어떤 야욕이 이때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군의 청일 전쟁이죠. 자, 밑에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런 청일 전쟁을 발발하면서 이미 승기는 일본이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되죠. 자,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소식을 들은 동학 농민 운동 쪽은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제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어떤 일본군의 우수한 화력, 또 우수한 전투력, 이걸 도저히 우리 이 원초적인 무기를 갖고 싸우는 동학 농민군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동학 농민 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봉준을 비롯한 손아중, 김계남, 이러한 동학 농민을 주도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실로 마감이 되는 거죠. 자, 청일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결국은 일본은 청나라를 갖다가 물리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조선의 내정 간섭에 이제 박차를 가게 되죠. 자, 이제 제1차 갑오 개혁이 나오네요. 자, 갑오 개혁 그러면 1896년도부터 약 1년 5개월 정도, 1898년 2월까지 약 3차례에 걸쳐서 일본의 어떤 내정에 간섭해서 시행했던 그러한 개혁 정치죠. 자, 군국 기무처, 일제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만들었던 기구가 군국 기무처입니다. 이 갑오개혁 제1차 내용으로는 신분제와 노비제 혁파, 그리고 청나라와 관련된 어떤 각종 연원을 폐지하고, 또 개국기원을 사용하고, 또 기존에 있던 조선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을 하고, 그리고 탁지아문을
재정 일원화시키고요. 그리고 본위제를 실시했다. 자, 갑오개혁 제1차 내용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차 개혁 갈까요? 자, 제2차 갑오개혁은 이때 당시에 홍범 14조를 반포를 했죠. 고정에 의해서요. 또한 이때 교육 입국 조서도 반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각 개편을 하고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것이 제2차 갑오개혁 내용이니 제1차 갑오개혁과 잘 분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을미개혁이 있네요. 자, 을미개혁은 보통 이제 뭐 제3차 갑오개혁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을미개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자, 이때는 을미년, 즉 을미사변이 또 일어났던 민비의 시해 사건이 있었던 그런 해죠. 자, 을미개혁. 자, 이때는 태양력을 사용했죠. 그래서 연호도 건양이라고 바꿨죠. 양력을 사용한다. 그동안 우리가 음력으로 쭉 살았던 이런 조선의 문화에서 이제 양력이 도입이 됐던 것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이때 소학교를 설치하고 또 종두법을 시행하고 또 가장 반발을 일으켰던 단발령이 실시가 됐죠. 그리고 우편 사무는 제기되고 또 군제도 또 개혁이 되죠. 친위대, 즉 임금을 보유하는 이런 수도권의 부대는 친위되고 또 지방은 진위대 이렇게 해서 또 군제 개혁도 하고 또 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이때 또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또 피신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아간 파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개혁은 중단이 되었던 거죠. 자, 을미개혁 내용 다시 한번 또 제1, 2차, 제1차, 2차 갑오개혁과 분리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을미사변은 제가 설명드렸죠. 일본의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떤 국모를 살해했던 그런 엄청난 그 전무후무한 그런 만행이 벌어졌죠. 이때 을미의병이 이제 또 일어나죠. 이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을미사변 이후 독립협회가 이제 설립이 되죠. 자,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을 불러들여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에 관련된 어떤 사실, 자, 독립문을 건설하고 또 만민공동회와 또 관민공동회도 또 개최를 하죠. 자, 이때 주로 독립협회에서 했던 일은 러시아를 좀 겨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고 또 한국, 러시아 또 은행 폐쇄하고 그러면서 또 의회를 설립하면서 중추원을 개편했다는 사실. 이것이 독립협회에 관련된 사실이니까 잘 또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독립협회를 함으로써 뭔가 변신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이것도 유야무야 또 실패로 돌아가면서 고종은 대한제국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고종이 이제 만든 그런 제국이죠. 그래서 이때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이라고 하죠. 자, 고종은 이때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원수부를 만들므로써 군권을 장악하고 또 무관학교를 설립하면서 장교를 양성하고 또 양전사업 또 지계 발급을 함으로써 소위 육해공 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권을 갖다가 황제가 다 이 전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국의 황제다 이렇게 대내에 반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참고적으로 또 관립 교육기관 또 상공학교 등을 또 설치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대한제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잘 정리를 해 놔셔야 되겠죠. 자, 러일 전쟁이 발발이 되죠. 자, 러일 전쟁은 1904년도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청일 전쟁 발발 후 딱 10년 후에 이 전쟁이 이제 발발이 되는 거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청나라와 어떤 러시아의 세력의 맞상대가 되지 않았지만은 힘을 차츰 길러서 청나라 한번 물리치고 다시 또 힘을 저축해서 또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또 결국 러시아로부터 승리를 일궈내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이 강점은 더더욱 구체화가 되는 거죠.
자, 일본의 국권 이제 침탈 과정이 나오네요.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조선을 갖다가 병합하느냐,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흐름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한일 의정서를 또 이제 체결하죠. 한일 의정서는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우리 조선의 그 어떤 그 땅을 우리 러일 전쟁이 일으키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거의 강제적으로 만든 그런 의정서죠. 제1차 한일 협약은 고분 정치라고 하죠. 자, 러일 전쟁은 이제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때 당시 이 상황은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았던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 조선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또 그 내정 간섭하겠다 해서 일본 재정가 메가타를 들여서 화폐 개혁을 실시하고 또 스티븐슨이라는 친미파 인사를 등용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 제1차 한일 협약이죠. 자, 그 이후로 을사늑약이 드디어 1905년 11월 달에 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외교권 박탈이죠. 다시 얘기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장 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 조선에는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가 됩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에서 다시 또 한일 신협약이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이때가 정미 그 년인데 그래서 이 한일 신협약을 정미약조라고도 하죠. 또 이후에 1909년도에 기후각서를 또 만들어서 또 체결해서 사법권이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그대로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껍데기만 남은 나라죠. 이제는 합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도 8월 22일 날 조인하고 8월 26일 날 반포가 됨으로써 우리 조선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망국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화가 된 것이 바로 1910년입니다. 자,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또 반드시 또 알아야 할 그런 사항들이죠. 자, 이제 항일 의병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일 의병 운동은 크게 세 개가 출제가 되죠. 자, 을미의병은 아까 우리 그 앞전에 설명드렸죠. 1895년 을미사변 때 국모를 시해했던 것에 대항해서 유인석을 필두로 해서 했던 의병이 을미의병이고 또 을사의병은 또 을사늑약에 또 체결했던 그때 을사의병 그리고 또 정미의병은 1907년이죠. 군대 해산을 또 계기로 해서 했던 거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 사건이 나오죠. 자, 을사늑약은 고종의 어떠한 그 죄가 없이 이거는 불법적인 그러한 그 조약이다. 이건 무효다. 자, 우리 좀 도와달라 해서 네덜란드의 만국 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또 파견을 하게 되죠. 또 친미파 했던 우리 또 미국인 또 이렇게 보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은 강제 폐위를 당하죠. 그것이 또 물론 정미 의병을 일으켰던 또 요인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잘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국채보상운동 나오네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5년도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고문 정치를 하면서 많은 차관을 갖다가 강요하고 실제로 또 돈을 또 이렇게 꿔줬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대구에서 서산동과 김광돈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국채보상운동 금연하고 여인 부녀자들의 뭐 가락지 비녀를 갖다가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국채보상운동. 여기에는 또 대한매일신보라는 또 신문사가 또 많은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동양척식주식회사 나오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뭐 영국의 뭐 동인도 회사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어떻게 보면 식민지 착취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아주 싼 값에 매입해서 일본에서 들여온, 그죠? 일본인한테 싼 값에 또 불화하고 각종 뭐 토지 관련해서 어떤 우리 조선의 경제를 착취하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요것이 아마는 아니고 현재 서울 을지로 입구에 있는 그 외환은행 본점, 그 터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자리였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합병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 나오죠. 이때가 1909년도네요. 하얼빈역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그런 사건. 자, 요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죠. 자, 안중근 의사 우리 기념관 여러분들 남산에 가면 있죠. 바로 또 그 자리는 또 일본의 소위 신사 참배했던 그 자리였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장인한 전명훈 의거가 나오네요. 자, 1905년 을사늑약 이전에 한일 협약이죠. 고문 정치했을 때 친미파 스티븐슨, 일본이 조선을 다스리는 것은 조선인들한테는 매우 그거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망발을 터뜨렸던 그런 스티븐슨을 우리 장인환 의사와 전명훈 두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결국은 스티븐슨과 육박전과 더불어서 총탄으로 저격을 해서 살해한 사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항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한국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좀 기초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개항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양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